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3년 전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통장 잔고 8만 3천 원. 그날 제 전 재산은 5천 원이었습니다. 새벽 2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빙판에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5천 원으로 김치찌개 도시락을 샀습니다. 할머니, 폐기 상품이에요. 드세요. 할머니는 제 이름표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름이 김진우라고. 다음 날 점주가 CCTV를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김진우, 너 저거지 할망구한테 도시락 줬지? 너 잘렸어. 저는 그날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3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추운 겨울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2021년 12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 김진우는 29살 고시원에서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중퇴했고 변변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은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1시 편의점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고시원 주인 서금옥 씨로부터였습니다. 김진우 씨, 방세 석 달 밀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45만 원 안 내면 짐 다 버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8만 3천 원. 이번 주 알바비를 받아도 3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부족한 15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때 먹은 삼각김밥 한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진열대로 가서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삼각김밥 2개를 집었습니다. 점주 최만식 씨는 항상 말했습니다. 어차피 폐기할 거니까 내가 먹어도 된다. 대신 CCTV에 찍히니까 나중에 따지지 마. 저는 계산대 위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들어오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어 있었고 낡은 파카 점퍼에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레를 편의점 앞 벤치 옆에 세워두고 힘겹게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숨을 고르시더니 수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보온병을 열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빈 보온병을 그대로 수레에 넣으시고 벤치에 기대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주는 항상 말했습니다. 김진우, 거지들 물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 한 번 주면 맨날 온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놀람과 고마움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맙네,
청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에 왜 이렇게 다니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뒤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 누구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서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미리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씀만 하시고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빙판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수레와 함께 넘어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저는 할머니를 벤치에 앉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무릎에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표를 보셨습니다. 이름이 김진우라고? 네, 맞아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착한 청년이라서 고마워서 그래. 그날 밤 저는 폐기 도시락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면 안 될까? 하지만 점주말을 어기면 월급이 깎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5장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 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고시원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45만 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가진 돈은 고작 5만 원. 이 중에서 5천 원을 쓰면 남는 건 4만 5천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도시락을 계산했습니다. 5,200원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거스름 돈 4,800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전 재산은 49,800원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데워서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저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뭐야? 폐기 상품이에요. 그냥 버려야 하는 거라서 할머니 드시라고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청년, 너 이거 돈 주고 산 거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 폐기 상품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주머니에서 지갑 꺼낸 거 내가 다 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너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아,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내 옷차림 봐. 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김진우. 내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 할머니는 도시락을 소중히 품에 안으시고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주 최만식 씨가 출근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최만식 씨는 항상 CCTV를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CCTV를 돌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김진우.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네, 사장님? 이리 와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만식 씨는 CC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도시락을 계산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도시락인데요. 그걸 내가 모르겠냐? 누구 주려고 산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만식 씨는 화면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께 도시락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만식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김진우. 너 저거지 할망구한테 도시락 줬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최만식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저런 거지들 상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넌 내 말을 안 들었어. 사장님, 하지만 제 돈으로. 닥쳐. 내 돈이든 뭐든 상관없어. 저 할망구 때문에 손님들 불평한다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만식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해고야, 해고. 너 잘렸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야, 너 웃기지 마. 내가 몇 번을 경고했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해? 사장님, 저 이 일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이요. 최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했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저런 거지들 때문에 멀쩡한 알바생 하나 일래.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하지? 알바비도 못 받고 고시원 방세도 못 내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도시락을 드린 것,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할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김치찌개, 화요일에는 제육볶음, 수요일에는 된장찌개. 매번 제 돈 5,000원씩을 내고 폐기 도시락을 샀습니다. 점주 최만식 씨는 CCTV를 확인하면서도 제가 돈을 내고 사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83,000원, 78,000원, 73,000원. 이대로 가면 고시원 방세는커녕 제 밥값도 나오지 않을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으실 때마다 보여주시던 그 눈빛, 고마움과 따뜻함이 가득했던 그 표정을 보면 제 배고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청년, 너 이거 매일 돈 주고 사는 거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폐기 상품이라 공짜예요. 거짓말 마. 내가 멍청해 보여?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너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우, 너 정말 착한 청년이구나. 꼭 우리 아들 같아. 아들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나한테 아들이 있었어. 이름이 너랑 똑같이 김진우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은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죽었어. 29년 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5살 때였어. 내가 폐지 주우러 나간 사이에 그 애가 집 밖으로 나왔대. 그리고 차도로 뛰어들었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 구급차가 가고 없었고 이웃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줬지. 내 아들이 차에 치였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텼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배고파였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미쳤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아들을 굶겨 죽인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까지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찾고 있어. 29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를 닮은 사람을 찾고 있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는지, 왜 제 이름을 물으셨는지. 할머니, 제가 할머니 아들이랑 비슷한가 봐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응, 꼭 닮았어. 착한 것도 따뜻한 것도.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할머니 아들 대신 효도할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편의점에 진상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영자. 편의점 단골이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매번 편의점에 와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도시락이 맛없다. 우유가 상했다. 직원 태도가 불친절하다. 그날도 박영자 씨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밖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사장. 저 거지 할망구 왜 또 왔어? 점주 최만식 씨가 나왔습니다. 아, 박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당연히 쫓아내야지. 저런 사람 있으면 우리 같은 손님은 못 오거든. 위생상 문제 있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도 사람이에요. 박영자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닥쳐. 사장, 저 알바생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손님한테 말대꾸를 해? 최만식 씨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김진우, 당장 나가서 할머니 쫓아내. 사장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손님이 싫다는데 어떡하라고? 당장 안 나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괜찮아, 청년.
나 때문에 내가 혼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갈게.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니 박영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저런 거지들이 판을 치면 안 되거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점주 최만식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김진우, 앞으로 저 할망구 오면 절대 상대하지 마. 알았어?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를 편의점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뒷골목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가 나타나시자 저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드세요.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청년, 너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진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버텨요. 우리는 그렇게 뒷골목에서 매일 밤 만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시원 방세는 석 달째 밀렸고 서금옥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진우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45만 원 안 내면 짐 버립니다. 경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알바비를 받아도 3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부족한 15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 나한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지금 고시원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방세를 석 달이나 밀렸거든요. 얼마나 밀렸는데? 45만 원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여시더니 안에서 돈을 꺼내셨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진우야, 이거 받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저 이거 못 받아요. 받아. 너 나한테 매일 도시락 사줬잖아. 이건 그 보답이야.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가 훨씬 더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진우야, 내 말 들어. 넌 아직 젊어. 앞길이 창창해.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 아냐,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방세 내. 알았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혜는 무슨, 너야말로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내 죽은 아들 생각나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준 5만 원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그리고 그 돈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한 달 동안 단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주 최만식 씨가 CCTV를 확인하다가 제가 뒷골목에서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최만식 씨는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김진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최만식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해고야, 해고. 너 잘렸어. 최만식 씨는 CCTV 화면을 돌려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뒷골목에서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저 할망구 상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넌 뒤에서 몰래 만났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 돈으로 산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회사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요. 닥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때문에 박영자 여사가 손님 그만둔다고 협박했어. 그 여사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 20만 원은 쓴다고. 그런데 너 때문에 그 손님 잃으면 누가 책임져? 저요? 그래, 너. 그러니까 당장 짐 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야, 너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거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당장 나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제 짐이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비닐봉투 3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고시원 주인 서금옥 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경고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내면 짐 버린다고. 오늘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5만 원과 제가 모은 2만 원. 총 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요, 7만 원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서금옥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주? 김진우 씨, 나 호구로 보여요? 석 달치 45만 원 한꺼번에 내라니까요. 저 정말 다음 주에 드릴게요. 제발이요. 안 돼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나가세요. 서금옥 씨는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29살 먹은 놈이 고시원이나 처박혀서 알바질이나 하고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 복도에 있던 다른 세입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PC방도 생각해봤지만 통장 잔고는 7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찜질방도 1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새벽까지 운행하는 막차를 타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15%,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비를 피하고 계실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5%, 시간은 새벽 2시.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계실 것 같았습니다. 뒷골목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역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진우야,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일 안 해? 저는 할머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해고당했어요. 뭐? 그리고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다 나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냐,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폐만 끼쳤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다시 일자리 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비에 젖은 할머니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낮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0원. 저는 편의점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폐기 직전 삼각김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당신이 주운 폐지로 번 돈을 저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진우야, 넌 아직 젊어. 밥이라도 먹어야지. 할머니도 드세요. 제발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PC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제 요금으로 3시간씩 자리를 잡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PC방에서 나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최만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야, 김진우 아니야? 너 아직도 여기서 어슬렁거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만식 씨는 비웃었습니다. 에휴, 불쌍하게.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뭐. 저런 거지 할망구한테 정주니까 이 꼴 나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돌아보니 편의점 새 알바생이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닥쳐. 너도 잘리고 싶어? 새 알바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틀째 굶었고 PC방에 들어갈 돈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영무원이 와서 저를 깨웠습니다.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편의점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뒷골목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어느 날 저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박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박영자 씨는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거지 할망구 편들다가 쫓겨난 그 알바생 아니야?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자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그 할망구 요즘 안 보이던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응, 나도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최 사장이 그러더라. 경찰한테 신고했대. 불법 폐지 수거로. 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박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망구 잡혀갔나 봐. 에휴,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뭐. 남의 쓰레기 뒤지고 다니니까. 저는 박영자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박영자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야, 너 뭐 하는 거야? 제발요,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 경찰서에 물어봐. 저는 박영자 씨를 놓아주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폐지 주우시던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요. 혹시 여기 계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지 주우시던 분이요? 여기 그런 분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신고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 신고 들어온 건 있네요. 근데 그분은 바로 풀려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뒷골목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한정숙 회장님 비서실의 이비서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김진우 씨를 찾으십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회장님이요? 누구요? 그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평창동 247번지로 와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답니다. 평창동 247번지. 저는 그 주소를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도대체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혹시 이 전화가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창동까지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원. 교통비로 전부 쓰면 돌아올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북의 낡은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고급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초라한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에 산 패딩 점퍼,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이런 꼴로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평창동 247번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습니다. 담벼락만 해도 3미터는 넘어 보였고 대문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만들어진 육중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 김진우라고 하는데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우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님, 김진우님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건 거대한 한옥 본체였습니다. 기와지붕이 햇빛에 반짝였고 대청마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본체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우 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비서는 저를 본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상패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선사업 공로상, 사회공헌 대상, 여성기업인 대상. 저는 그 상패들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지? 이 비서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저는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고 얼굴에는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제 앞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앉아라, 진우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명은 한정숙이야. 그리고 나는 한국 최대 자선재단인 소망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소망재단? 그건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을 돕는 대형 재단이었습니다. 한정숙 할머니, 아니, 한정숙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78살이야. 그리고 총 자산이 3천억 원 정도 되지. 3천억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신 거예요? 한정숙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내 아들 때문이야. 아들이요? 할머니 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9년 전 나는 가난했어. 남편은 술주정뱅이였고 나는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웠지. 그 아이 이름이 김진우였어. 너랑 똑같은 이름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폐지를 주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집에 아이가 없었어. 이웃 사람들이 말해줬지. 내 아들이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가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아이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어. 의사가 말하더라. 뇌출혈이 심해서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나는 사흘 밤낮을 아이 곁을 지켰어. 그런데 아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말했어. 엄마, 배고파?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어. 5살이었어. 고작 5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미쳤어. 내가 아이를 굶겨 죽였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미친 듯이 일했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고 주식을 했어. 그리고 10년 만에 100억을 벌었어. 20년 만에 1000억을 벌었지.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5년 전 나는 결심했어. 내 아들이 그렇게 배고파하며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거든. 그래서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 29년 전처럼 허리를 굽히고 수레를 끌고 다녔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회장님은 이미 자선 사업도 하시잖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달라.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 내 아들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어. 다들 나를 피했어. 거지 취급했어. 5년 동안 수백 명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한테 따뜻한 물을 줬어. 손난로를 줬어. 도시락을 줬어. 내 전 재산이 5천 원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걸 내게 줬어. 넌 나를 거지로 보지 않았어. 사람으로 봤어. 그리고 내 이름이 내 아들이랑 똑같았어. 김진우. 그게 우연일까?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우야, 나는 5년 동안 내 아들을 찾았어. 그리고 너를 만났어. 넌 내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 아들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할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회장님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놓아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해줄게. 제 이야기요? 응. 나는 내가 편의점에서 해고당한 것도 알아. 고시원에서 쫓겨난 것도 알아. 어떻게 아세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사실 너를 계속 지켜봤거든. 몰래. 네. 이비서한테 시켰어.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다 알아. 저는 놀라서 이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이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 너를 도와주기로.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냐, 넌 내 인생을 바꿨어. 회장님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나한테는 이제 가족이 없어.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어. 친척들도 다 연락을 끊었어.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거든. 그래서 나는 외로웠어. 이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매일 울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내 아들처럼 따뜻한 내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이 되어줄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아들이 되어달라고 하시다니. 하지만 그때 회장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나는 내게 내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고 싶어. 1,500억 원을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1,500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제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정숙 회장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진우야. 나는 내 재산 3천억 원 중에서 절반인 1,500억 원을 내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저는 회장님 친아들도 아니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넌 내 마음속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저는 그런 큰 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우야, 들어봐. 나는 29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 누군가를 찾았어. 진심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람을 찾았어. 그게 바로 너야.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나한테 5,000원짜리 도시락을 줬어. 내 전 재산을 줬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그게 진짜 부자야.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야. 마음이 넓은 게 부자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응. 이 1,500억 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줘. 배고픈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재단을 말이야. 재단 이름은 김진우 도시락재단으로 하자. 내 죽은 아들 이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할게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날 회장님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9년 전 아들을 잃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백수에서 재벌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폐지를 주우기 시작했는지,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에서 온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식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넓은 한옥 거실 한가운데에 차려진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전복죽. 제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진우야, 앉아. 많이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서요. 회장님은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회장님은 제 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진우야. 이제부터는 굶지 않아도 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눈물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경영서적, 자기계발서, 철학책. 회장님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진우야, 이것 좀 봐. 회장님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일하던 편의점 건물이야. 그리고 내가 살던 고시원 건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이 건물들을요? 응. 나는 한 달 전에 이 건물들을 샀어. 왜요? 회장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벌을 주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비서한테 시켜서 내 상황을 다 조사했어. 편의점 점주 최만식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고시원 주인 서금옥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그래서 두 건물을 통째로 샀어.
그리고 내일 그 사람들을 여기로 부를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괜찮을까요? 뭐가? 저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해지시는 거 아닐까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곤란하긴. 나는 돈이 아깝지 않아. 내 원수를 갚아주는 게 더 중요해. 회장님, 진우야, 넌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널 괴롭혔는데도 너는 복수하고 싶지 않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긴 했습니다. 최만식 씨가 저를 해고하고 서금옥 씨가 제 짐을 내던졌을 때 정말 분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표정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복수가 나쁜 게 아니야. 정당한 응징이지. 그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어. 이제 내가 강해졌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래야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장님 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입어본 적 없는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이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김진우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곧 최만식 씨와 서금옥 씨가 도착할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최만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최만식 씨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가 맞나? 이비서가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최만식 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아, 네. 그런데 저를 왜 부르신 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최만식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최만식 씨는 저를 봤습니다. 김진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있어? 바로 그때 회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최만식 씨는 회장님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망구. 회장님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최 사장님. 최만식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회장이라고?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최만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최 사장님, 당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최만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접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 건물을 샀거든요. 최만식 씨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제 아들 같은 김진우 씨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지 할망구라고 부르며 모욕했죠. 최만식 씨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회장님은 이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이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한 달 내로 건물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결정해. 저는 최만식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사장님은 제가 할머니께 도시락을 드릴 때 뭐라고 하셨죠? 최만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지 할망구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를 해고하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최만식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회장님을 믿어요.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최 사장님, 한 달 안에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약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최만식 씨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서금옥 씨가 도착했습니다. 서금옥 씨도 최만식 씨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장님을 보고 놀라고, 저를 보고 당황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진우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한 달 안에 건물에서 나가세요. 서금옥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저는 그 건물로 먹고 사는데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진우 씨도 그 고시원으로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짐을 내던졌죠. 서금옥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과 저는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물으셨습니다. 진우야, 기분이 어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요. 왜? 저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걸 보니까 속은 시원한데 동시에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장점이야, 진우야. 넌 착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일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작업을 할 거야. 1,500억 원을 내 명의로 옮기고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회장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저는 회장님과 함께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은행, 구청, 법무사 사무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또 서명을 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돈이 제 명의로 넘어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진우야, 여기 서명하고, 여기는 도장 찍고, 네, 회장님. 그리고 이건 재단 설립 서류야. 잘 읽어봐.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김진우 도시락재단. 설립 목적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결식아동에게 무료 도시락 제공. 재단 이사장은 김진우. 초기 출연금은 1,500억 원. 저는 서류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회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진우야, 이제 넌 진짜 부자야. 하지만 잊지 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배고픈 사람들 것이야. 네, 회장님. 명심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1,50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김진우 도시락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재단 사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0층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재단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여기가 내 사무실이야. 회장님은 저를 이사장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넓은 책상, 고급 의자,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 제 사무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는 거야. 저는 책상에 앉아봤습니다. 의자가 푹신했습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때, 기분이? 믿기지 않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고시원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인생이야, 진우야.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29년 동안 내 아들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너를 만났어. 이제 내 마음이 편해졌어. 회장님,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 나 아직 안 죽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비서와 함께 전국의 무료 급식소를 돌아다니며 도시락을 배포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쉼터, 강북구 독거노인 복지관,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매일 10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된장찌개 도시락. 제가 할머니께 드렸던 바로 그 도시락들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구나. 어느 날 저는 서울역 노숙인 쉼터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00여 명쯤 되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청년. 그때 한 노인분이 제 앞에 섰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청년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하는 사람 귀해.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으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청년,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청년이네. 복 받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진우 도시락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29살 청년 이사장이 1,500억 원을 받아 도시락 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대신 회장님과 함께 조용히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재단 사무실에 오셔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진우야, 잘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항상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우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입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이비서님,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이비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말기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기요? 네. 이미 3년 전부터 암이 있으셨는데
치료를 거부하셨답니다. 왜요? 이 비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인데 치료해서 뭐 하냐고 하셨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셨구나. 죽기 전에 진심 어린 사람을 찾으려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진우예요.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회장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다는 걸.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해서 뭐해?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인데. 그래도요. 진우야, 괜찮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회장님은 가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우야, 울지 마. 나는 행복해. 행복하시다니요? 응. 나는 29년 동안 내 아들을 찾았어. 그리고 너를 만났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줬어. 회장님,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우야, 약속해줘. 재단 일 계속할 거지? 네, 약속할게요. 평생 할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네, 회장님. 명심할게요.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아. 사랑한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한정숙 회장님은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78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재단 관계자, 기업인, 공무원, 그리고 회장님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한 노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5년 전에 노숙자였을 때 회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조문객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유언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한정숙은 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내 재산 3천억 원 중 1,500억 원은 이미 김진우에게 증여했습니다. 나머지 1,500억 원은 소망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김진우에게 당부합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진우, 당신은 내 진짜 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인 날, 연구차가 출발하기 전 저는 회장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 뜻을 이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 걸으며 울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저는 회장님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평창동 한정숙 회장댁 뒷산에 있는 가족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회장님 아들 김진우의 묘가 있었습니다. 29년 전에 세워진 작은 묘비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유골함을 그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아들 옆에서 영원히 쉬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 저 김진우가 두 분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읽어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자 회장님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진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울지 마라, 진우야. 나는 행복하게 갔다. 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진우야, 나는 29년 동안 내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매일 울었다. 내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폐지를 주었다. 29년 전처럼 허리를 굽히고 수레를 끌고 다니며 진심을 찾았다. 그리고 너를 만났다. 5천 원이 전 재산인데도 나에게 도시락을 사줬던 너. 추운 날 내 손에 손난로를 쥐어줬던 너.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와서 부축해줬던 너. 넌 내가 5년 동안 찾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진우야,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줬다. 이제 내 부탁을 들어다오. 첫째, 재단 일을 계속해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일을 멈추지 마라. 둘째, 절대 교만해지지 마라.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셋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꼭 잡아라. 나처럼 혼자 살지 마라. 넷째, 행복해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더 오래 살아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재단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도시락 배포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단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0개였던 도시락이 1년 후에는 3,000개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5,000개, 3년 후에는 10,000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지부를 열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마다 김진우 도시락재단 지부가 생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매년 2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 노숙인 쉼터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 앞에 섰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청년은 도시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진우 이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노숙자가 됐을 때 이사장님 재단에서 주신 도시락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힘들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일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평창동 회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집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청소를 하고 회장님을 추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회장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영정 사진 속 회장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단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이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비서님, 오늘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요. 어디 말씀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이요. 이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찾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다른 브랜드로 바뀌어 있었고 점주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점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도시락 코너, 삼각김밥 코너. 3년 전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네. 도시락 하나 주세요. 김치찌개요. 알겠습니다. 점주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회장님께서 앉으셨던 그 벤치였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 3년 전 제가 회장님께 처음 드렸던 바로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이게 제 전 재산인 5,000원으로 산 도시락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도시락을 샀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도시락이요. 드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요. 제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청년. 정말 고맙다. 저는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차로 돌아와서 이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비서님, 저 할머니 신상 파악 좀 해주세요. 네, 이사장님.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동네에 재단 지부를 하나 더 열어요.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3년 전 회장님 같았습니다. 3년 후, 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김진우 도시락재단은 이제 한국 최대 자선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었고 매일 3만 개의 도시락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회장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도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재단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 가르침 하나도 안 잊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회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정훈. 한정숙 회장님의 정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회장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손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정훈이에요. 아이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울게요. 현재, 저는 지금도 매일 재단에 출근합니다. 36살이 된 지금도 도시락 배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 속에는 회장님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아니 6년 전 그 추운 겨울 새벽. 폐지 줍는 할머니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순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 롤스로이스 팬텀이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이비서가, 뒷좌석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